아저씨, 오늘 밤 빅토도 무한상이야.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나의 안광. 이제 당신이 벌인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단순히 운세나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핏기 없는 입술,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 그리고 피부 아래로 흐르는 탁한 기운. 이것은 과학이자 생존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눈이 때로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잔인한 낙인의 날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권력을 자랑하는 성진의료재단 박태수 회장의 저택은 그날따라 유난히 화려했습니다. 그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정재계 인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죠. 하지만 제 어머니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우리 가족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무서운 고용주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의 주방 보조였습니다. 7살이었던 저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그 화려한 잔치판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박 회장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부의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정정하십니다. 100세까지는 거뜬하시겠어요. 같은 빈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 눈엔 달랐습니다. 박 회장의 미소 뒤로 썩어가는 고목나무 같은 거무죽죽한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저도 모르게 박 회장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당황해서 제 팔을 붙잡았지만 어린 저는 홀린 듯 그 노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여기 이마 끝에 검은 연기가 가득해요. 오늘 밤을 못 넘기실 것 같아요. 피를 토하고 무너질 상이에요. 순간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경악과 분노로 뒤덮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저 식모 자식이 뭐라 그랬어? 내 환갑날에 감히 내가 죽어? 회장님, 죄송합니다. 애가 어려서 요새 몸이 안 좋아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짓지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믿어왔던 운과 기운에 예민한 사람이었기에 어린아이의 직설적인 예언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재수 없는 것들, 당장 끌어내.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저놈 때문에 내 운세가 다 꺾였어.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늘도 노했는지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박 회장의 지시를 받은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저희 모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어머니는 울며불며 빌었지만 그들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인적 드문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바람만 몰아치던 곳이죠. 내려. 여기서부터는 내 놈들 팔자대로 사는 거다. 회장님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차 문이 열리고 사내들은 저를 빗속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뒤따라 내리려던 어머니를 그들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잡으려다 차 문에 끼어 쓰러졌습니다. 차는 무정하게 출발했고 저는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목이 터져라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마. 나 무서워.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빗물뿐이었습니다. 비릿한 흙냄새와 함께 전해지던 그날의 공포. 7살 소년에게 세상은 그저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얼마 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찾으러 오다 사고를 당하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말입니다. 박 회장이 내뱉은 재수 없는 것들이라는 낙인이
정말로 제 모든 것을 앗아간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들개처럼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깊은 골짜기에서 저는 운명적인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담의이자 현대판 명의로 불렸던 한석규 선생님. 그분 역시 박태수 회장의 모함으로 모든 것을 잃고 산속에 숨어 지내던 분이었죠. 선생님은 제게 글을 가르치고 약초를 가르치고 무엇보다 사람의 안색 뒤에 숨겨진 기혈의 흐름을 읽는 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이놈 봐라. 눈빛에 불꽃이 있구나. 내가 본 게 틀린 게 아니었다. 다만 그 진실을 담을 그릇이 없었을 뿐이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산짐승처럼 강해졌고 제 눈은 더욱 날카로운 메스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다시 현재로 흐릅니다. 2026년 봄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시설을 자랑하는 성진 메디컬 센터 정문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강도준입니다. 20년 전 빗속에 버려졌던 나약한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한 손에는 의대 졸업장이라는 면허를, 다른 한 손에는 박태수의 가식적인 얼굴을 발가벗길 날카로운 앙광을 든 레지던트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박태수 회장이 국가 원수의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비밀리에 지병을 점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야 했기에 병원 전체를 통제하고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그 오만한 권력자 앞에 제가 차트를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박 회장님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던진 그 수건 한 장과 빗물의 맛을. 당신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이 지옥으로 제 발로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의 VIP 검진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육중한 문 너머로 그의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20년 전보다 더 탐욕스럽게 늙은 박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느라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냉명하게 뱉었습니다. 검진 차트 가져왔나? 거기 두고 나가봐.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노인의 안색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보았던 그 검은 그림자는 이제 그의 목덜미를 완전히 휘감고 있었습니다. 간 기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혈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회장님, 차트보다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박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핏줄에 새겨진 본능적인 공포는 숨길 수 없는 법이죠. 그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뜯어보다가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너 누구냐? 어디서 본 듯한 눈인데.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그 연회장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톤으로, 하지만 더 서늘하게 뱉었습니다. 20년 전 빗속에 버려졌던 식모아들 강도준입니다. 회장님, 여전히 제 안광은 틀리지 않았네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 겁니다.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시네요. 곧 피를 토하고 무너질 상입니다. 박태수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제 안광이 그의 죄악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빛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이 가짜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도주는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박태수의 비명이 병원 건물 전체를 울리는 환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방법은 오직 완벽한 승리뿐이니까요. 도준의 눈 속에 비친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박태수를 집어삼킬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일 뿐입니다. 가난한 식모의 아들에서 천재 의사로 돌아온 강도준. 그의 안광이 닿는 곳마다 숨겨진 거짓은 파헤쳐지고 썩어버린 진실은 고개를 들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성진병원에는 전례 없는 폭풍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오직 정화된 대지와 진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강도준은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그날의 빚값을 받아내겠노라고 말입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고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도준의 안광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진 메디컬 센터의 아침은 거대한 기계 장치처럼 정교하고도 차갑게 돌아갑니다. 국가 원수의 방문을 단 하루 앞둔 폭풍 전야. 병원은 이미 청와대 경호실의 통제 아래 들어갔고 복도마다 무전기를 든 사내들이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서 있었습니다. 모든 인력은 숨죽인 채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분을 맞이할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긴장된 화려함 속에서 저는 철저한 이방인이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강도준. 제 이름 뒤에는 항상 주홍 글씨처럼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고졸 출신 검정고시 의사, 지방대 출신의 낙하산 레지던트. 일주일 전 박태수 회장을 향해 서늘한 독서를 내뱉었던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직속 비서실 소속 의료진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저를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썩어가는 장기를 기계보다 정확히 읽어내는 제 기이한 능력을 자신의 야욕을 위해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감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지킬 방패로 쓰겠다는 계산이었겠죠. 동기들은 제 곁을 지나갈 때마다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기 봐. 회장님 백으로 들어온 고졸놈 지나간다. 선배들은 제게 환자의 차트를 넘기는 것조차 불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들에게 의학은 명문대 이름표와 화려한 인맥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카르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멸시 섞인 시선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형광펜으로 칠해가며 전공 서적에 매달릴 때 저는 스승님과 함께 정선의 험한 산을 타며 수만 명의 안색을 읽고 기혈의 흐름을 몸소 체험했으니까요. 저에게 진단은 모니터에 뜨는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환자의 몸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내뱉는 처절한 비명이자 고백이었습니다. 병원 내과 병동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기획실장 박민호의 특별 지시로 입원한 VIP 환자 임 의원이 수일째 원인 모를 복통과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태수의 충실한 사냥개이자 거물급 정치인인 그가 쓰러진 것은 내일 오찬을 통해 거대 이권을 챙기려던 박 회장 일가에 닥친 가장 큰 악재였습니다. 병원이 자랑하는 수십억 원짜리 최신형 MRI와 CT 촬영을 수차례 반복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이건 시민성 질환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영상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건 내일 행사를 앞둔 정신적인 중압감 때문이죠. 신경안정제를 처방하겠습니다. 내과 과장의 무책임한 보고에 박민호는 책상을 내리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박민호의 눈에는 환자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에 대한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스트레스?
지금 임 의원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장 몇 시간 뒤면 대통령님이 도착하신단 말이야. 오찬 전까지 임 의원이 안 깨어나면 당신들 다 끝이야. 박태수 회장님의 체면이 뭐가 되겠어. 수십억짜리 기계들이 이딴 쓰레기 같은 결론이나 내놓으라고 여기 있는 줄 알아? 박민호의 광기 어린 고함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질 때 저는 조용히 임 의원의 병실로 발을 들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아섰지만 회장님 직속 비서실 명찰을 보여주자 마지못해 길을 열어주었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거즈를 줍는 척하며 침상 곁으로 다가가 환자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임 의원의 얼굴은 누렇게 뜬 황달기가 감돌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왼쪽 관자놀이 부근 머리카락에 살짝 가려진 부위에 실핏줄이 뒤엉켜 자줏빛 반점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것은 비장이 비대해져 주변 장기를 압박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기의 신호였습니다. 기계가 놓친 진실이 제 안광 앞에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차트가 아니라 환자의 손톱을 보십시오. 손톱 끝이 청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치 아래 3인치 지점을 압박해 보세요. 비장 뒤쪽으로 숨은 화농성 종양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횡격막이 무너집니다. 제 낮은 목소리에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화살처럼 저를 향했습니다. 박민호는 기가 차다는 듯 실성한 사람처럼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너 뭐야? 아, 그 고졸 인턴?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입을 놀려? 과장님 진단에 토를 달아? 고졸이라더니 기본 상식도 없나 본데 비장은 영상으로 100% 확인되는 장기야. 거기 종양이 있으면 기계가 모를 리가 없다고. 내 놈 눈이 무슨 엑스레이라도 된다는 거야? 저는 흔들림 없이 박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기계는 단면을 보지만 사람의 몸은 흐름을 봅니다. 비장막 뒤쪽 횡격막에 딱 붙어 있는 사각지대는 일반적인 각도로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배를 열지 않으면 30분 안에 폐혈증 쇼크로 사망할 겁니다. 박 실장님, 당신이 믿는 그 기계가 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박민호가 제 멱살을 잡으며 주먹을 휘두르려던 찰나 환자의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임 의원이 갑자기 몸을 활처럼 꺾으며 검은 피를 토해내기 시작한 거죠. 혈압은 급격히 추락했고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의료진이 당황해 우왕좌왕하며 심폐소생술 기구를 찾을 때 저는 박민호를 거칠게 밀치고 환자의 상체를 세웠습니다. 미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경호원들, 저 새끼 당장 끌어내. 죽여버려. 하지만 박민호의 외침보다 임 의원의 반응이 더 빨랐습니다. 제가 그의 명치 부근 특정 혈자리를 강하게 압박하자 꼬르륵거리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환자의 입에서 탁한 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막혔던 기혈이 뚫리며 숨통이 트인 겁니다. 긴급 수술대에 오른 임 의원의 뱃속에서는 실제로 영상 장비가 놓쳤던 거대한 화농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횡격막 뒤편 깊숙이 숨어 있어 절대 잡아낼 수 없던 부위였죠. 수술실을 나온 외과 과장은 손을 떨며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건 현대의학의 기계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위치였는데 이건 신의 영역이 아니면 불가능한 진단이야. 소문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졌습니다. 성진병원에 기계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괴물 레지던트가 나타났다는 소문. 박태수 회장은 이 소란을 보고받고 저를 다시 지하비밀 구역으로 불렀습니다. 도준아, 내일 대통령님께 올릴 환약이다. 박태수는 제 실력을 확인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 놈의 그 신통한 눈으로 오늘 밤 마지막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분을 관리해라. 이건 우리 재단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내 놈 목숨은 물론이고 내 스승 한석규의 안위도 보장 못한다. 그가 내민 작은 상자 속에는 붉은 빛이 도는 환약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환약에서 나는 미세하고 불쾌한 독초의 향기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운을 잠시 북돋아주는 듯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신경을 마비시키고 환각을 유발하는 맹독이었습니다. 박태수는 대통령에게 이 약을 영약이라 속여 장기 복용시키려 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재단의 비리를 덮고 국가 예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려는 거대한 음모였죠. 제 스승 한석규 교수님을 몰락시켰던 그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박태수는 의술이라는 신성한 도구를 탐욕의 칼날로 쓰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억눌렀던 분노가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20년 전 어머니를 빗속으로 밀어넣었던 그 잔인한 손길이 이제는 나라 전체를 썩게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수, 당신의 그 오만함이 결국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다. 내일 이 약이 대통령의 몸에 닿기 전에 내가 당신의 그 더러운 손을 먼저 잘라버릴 테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로비에는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리고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개미 새끼 한 마리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를 섰습니다. 박태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내일 입을 화려한 정복을 점검했겠죠.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입은 그 화려한 옷이 곧 스스로를 옥죄는 수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 안광은 이제 내일 아침 대통령이 앉을 그 식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박태수가 내미는 독이 든 만찬,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음모. 저는 이제 이름 없는 레지던트 강도준이 아닌 심판자로서 그 자리에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태수 회장님, 이제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청기가 당신의 머리 위로 벼락이 되어 쏟아질 시간입니다. 빛의 심판은 이미 당신의 집무실 가장 깊은 곳까지 잠입해 있으니까요. 병원의 조명은 유난히 시리게 번쩍입니다. 복도를 걷는 제 발소리는 이제 복수의 행진곡이 되어 울려 퍼집니다. 박태수의 성체가 소리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제 안광은 그 어떤 날카로운 메스보다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심판의 아침은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진 메디컬 센터 정문에는 핏빛처럼 붉은 카펫이 길게 깔리고 수십 대의 검은 경호 차량이 위용을 자랑하며 도열했습니다. 국가 원수 오성훈 대통령의 행차였습니다. 박태수 회장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현관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명품 수트를 차려입은 아들 박민호가 오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하지만 그들을 수행하며 한 걸음 뒤에서 걷던 제 눈에 비친 대통령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성훈 대통령. 평소 강인하고 결단력 있던 그의 안색은 마치 물에 젖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초점이 흐릿한 눈동자는 허공을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미세하게 휘청였으며 가끔씩 헛것을 본 듯 손을 허공에 휘젓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의도적인 몰락의 징후였습니다. 저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박태수의 비밀 의료팀이 투여해온 그 독초 성분이 이미 대통령의 중추신경계를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오찬이 열리는 VIP 연회장의 분위기는 화려함 뒤에 서늘한 죽음의 향기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기다렸다는 듯 제가 어젯밤 관리했던 그 붉은 환약을 금쟁반에 받쳐들고 대통령 앞에 섰습니다. 그 쟁반 위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자신의 발밑에 두겠다는 박태수의 추악한 탐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태수 대통령님, 요즘 국정 운영으로 심려가 크신 줄 압니다. 이 약은 저희 재단이 전설적인 명의의 처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비방입니다. 기력을 보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만한 영약이 없사옵니다. 박태수의 목소리는 한없이 정중하고 따뜻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조이는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제 안광은 대통령의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탁한 혈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태수가 내민 그 약은 영약이 아니었습니다. 신경계를 서서히 마비시키고 환각을 유발하는 금기된 약재, 만다라화와 초호를 정교하게 배합한 맹독이었습니다. 박태수는 대통령에게 이 약을 영약이라 속여 장기 복용시키려 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재단의 온갖 비리를 덮고 국가 의료 예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려는 거대한 음모였죠. 그렇군. 박 회장만 믿겠소. 요즘 자꾸만 눈앞에 돌아가신 선친이 보이고 몸이 천근만근이라 마음이 아주 어지러워. 이 나라를 이끌 기력이 다한 것인지. 대통령이 떨리는 손으로 환약을 집어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제가 예법도 절차도 무시한 채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제 가슴속에 서린 20년의 한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십시오. 대통령님, 그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순간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박태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곁에 있던 박민호 실장이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의 흐릿한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환각을 보시는 건 신의 뜻도 과로도 아닙니다. 이 약 속에 든 만다라와 성분이 뇌신경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영약이라 속이고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고요. 지금 당장 복용을 멈추고 해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오후 4시를 기점으로 당신의 심장은 멈추게 됩니다. 박태수는 당황한 기색을 순식간에 지워내며 오히려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등에 솟은 핏줄은 분노로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죠.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차갑게 손짓하며 마치 미친 사람을 보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대통령님, 송구합니다. 이자는 최근 저희 병원에 들어온 레지던트인데 천재적인 실력 뒤에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격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감히 신성한 자리를 망치다니. 여복의 민호야, 당장 보건복지부에 연락해서 이자의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고 경찰에 인계해라. 저 불쌍한 영혼을 당장 끌어내. 박민호가 기다렸다는 듯 경호원들을 불러 저를 제압했습니다. 4명이 제 팔다리를 꺾어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박민호는 제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고졸놈이 어디서 감히 판을 깨? 넌 이제 끝이야. 면허 박탈은 물론이고 내 그 기분 나쁜 눈가를 다시는 세상 밖으로 못 내밀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라. 내가 사랑하는 그 스승 한석규도 조만간 내 옆방으로 보내줄 테니. 감방에서 평생 그 눈으로 벽이나 핥고 살아라. 저는 거칠게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문이 닫히고 저는 병원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박민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
혹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누구라도 제거하기 위해 미리 설계해둔 덫이었죠. 그는 제 사물함에서 위조된 약품 반출 내역서와 마약류를 꺼내 기자들 앞에 던졌습니다. 보십시오. 이자가 바로 환자들을 상대로 마약 장사를 해온 범죄자입니다. 대통령님을 시해하려 한 이 파렴치한 자를 의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언론은 박민호가 뿌린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단 10분 만에 소집되었고 제 면허 정지와 영구 제명 처분은 일사천리로 결정되었습니다. 박태수의 돈에 매수된 이사들은 단 한마디의 변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강도준, 너 같은 쓰레기는 의사 가운을 입을 자격이 없어. 이제 내가 갈 곳은 정선 산골이 아니라 차가운 감방뿐이다. 아니, 그 전에 병원 옥상에서 떨어지는 게 내 팔자에 맞으려나? 내 엄마가 죽었을 때처럼 말이야. 박민호의 비열한 패륜적 농담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병원 경비들에 의해 정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얀 가운은 갈갈이 찢겨 흙탕물에 젖었고 제 손에는 더 이상 환자를 고칠 청진기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놈이 그 마약 의사라며? 세상에 무서워서 병원 오겠나?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를 잃었던 그날처럼 지독하고 차가운 비였습니다. 저는 젖은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면허는 빼앗겼을지 모르나 스승님께 물려받은 제 안광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대통령의 안색에서 본 그 죽음의 징후가 카운트다운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앞으로 3시간 뒤면 대통령의 호흡이 멈추고 박태수는 응급수술을 집도하는 척하며 대통령의 뇌에 제어칩을 심거나 더 강력한 통제 약물을 주입할 것입니다. 그것이 박태수가 설계한 완벽한 국가 장악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유령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하나를 간과했습니다. 그가 짓밟은 것은 일개 레지던트 강도준이 아니라 20년간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들짐승이었다는 것을요. 박태수의 아들 박민호는 지금쯤 승리의 도취에 술잔을 기울이고 있겠죠. 하지만 그 술잔 안에 이미 제가 심어둔 공포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저는 경찰의 눈을 피해 빗줄기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박태수, 박민호. 당신들이 파놓은 그 무덤에 누가 먼저 들어가는지 지켜봐라. 내 면허를 뺏는다고 내 눈까지 가릴 순 없을 거다. 당신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믿는 그 순간 내가 그 사다리를 걷어차 줄 테니까. 당신들이 저지른 그 수많은 악행, 오늘 밤 그 대가를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받아내겠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주변은 삼엄한 경계로 뒤덮였고 저는 졸지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박태수의 사주를 받은 경찰들은 저를 살인미수범으로 몰아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낡은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목숨을 구해줬던 임 의원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박태수가 평생을 바쳐 충성하게 만들려 했던 그 임 의원이 이제는 박태수의 등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임 의원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공작을 모두 전해 들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준을 구하라. 그만이 이 나라를 구할 유일한 눈이다라고요. 지금 당장 조력자를 보내겠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희망의 불씨가 보였습니다. 박태수는 자신이 모든 권력을 쥐었다고 믿고 있겠지만 그가 짓밟은 수많은 사람의 원한과 양심이 제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박태수의 병원 지하에는 비밀스러운 약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민호가 모르는 오직 박태수만이 드나들던 그곳. 저는 그곳으로 잠입해 대통령을 구할 유일한 해독제를 조합해야 합니다. 면허도 없고 신분도 없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말이죠. 박태수 회장님, 당신이 차린 독이 든 만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잃을 게 없는 놈이 가장 무서운 법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그 더러운 식탁을 뒤엎고 진실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당신의 목구멍에 박아 넣어줄 차례니까. 오후 4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심장이 멎기 전, 그리고 박태수가 가짜 구원자의 가면을 쓰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제가 먼저 그 성벽을 넘어야만 합니다. 비바람이 제 앞을 가로막고 수백 명의 적이 저를 에워싸고 있지만 제 안광은 이미 병원 VIP동 깊숙한 곳 박태수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내가 비웃었던 그 고졸의 실력이 무엇인지, 내 아버지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그 추악한 과거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오늘 밤 성진병원의 하얀 벽은 당신들의 시커먼 피로 물들게 될 것이다. 오후 4시 정각. 성진 메디컬 센터 VIP 수술실 내부의 공기는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대통령 오성훈의 심박수는 이미 분당 30회 미만으로 떨어졌고 모니터에 그려지는 녹색 곡선은 완만한 평선으로 변해가며 죽음의 전조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수술 장갑을 끼며 그 곡선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쳤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한 인간의 종말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이 세워지는 설계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탐욕의 공간을 부수고 들어온 도준의 기세는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비에 젖어 엉망이 된 도준이 비서실장의 호의를 받으며 수술대에 다가갔을 때 박태수의 비밀 의료진은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준의 눈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의 안광은 대통령의 피부 아래 엉키고 설킨 기혈의 통로와 그 사이를 흐르는 검은 도끼를 낱낱이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수 회장님, 당신의 그 비겁한 메스는 치우시지. 지금 대통령님의 몸속에 필요한 건 쇠붙이가 아니라 막힌 생명의 길을 뚫어줄 진실이니까. 도준은 거칠게 박태수를 밀쳐냈습니다. 수십 명의 의료진과 경호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준은 수술 도구 대신 자신의 10손가락을 가볍게 털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응축된 기운의 진동이었습니다. 도준은 먼저 대통령의 오른쪽 손목, 총구맥을 짚었습니다. 맥은 이미 끊기기 일보 직전이었고 차가운 사기가 심장으로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만다라와의 독성이 심포락을 침범했어. 30초 내에 이 기운을 돌리지 못하면 뇌세포는 사멸한다. 도준의 독백과 함께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대통령의 가슴 중앙 모든 기운이 모이는 단중혈 위로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짧고 강력한 타격. 효과음 펑 마이너스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공기가 파동치는 소리. 첫 번째, 갇힌 숨을 깨운다. 도준의 손바닥이 가슴을 때리는 순간 대통령의 상체가 활처럼 휘어올랐습니다. 멈췄던 폐가 강제로 팽창하며 꺽꺽거리는 금속성 소음을 냈습니다.
지켜보던 내과 과장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미쳤어.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저렇게 때리다니. 갈비뼈가 나간다고. 하지만 도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이제 대통령의 목덜미와 턱 밑, 인형혈과 염천혈을 정광석화처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대통령의 피부 위로 검푸른 줄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약물로 인해 정체되었던 혈액이 강제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도준은 곧바로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쌈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스승 한석규가 물려준 검게 그을린 듯한 오래침이 꽂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침보다 굵고 거친 그 침을 집어든 도준의 눈에 푸른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두 번째, 독의 근원을 뽑는다. 도준은 망설임 없이 대통령의 정수리, 백회열에 침을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동시에 반대편 손으로는 대통령의 복부, 배꼽 아래 기해열을 강하게 압박하며 소용돌이치듯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해열에 꽂힌 침 끝에서 검은색 액체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만다라화와 초우가 농축되어 뇌신경을 마비시키던 바로 그 독혈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피가 왜 저런 색이지? 박민호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지만 도주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온몸의 근육은 터질 듯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주는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양쪽 발바닥, 용천혈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인간의 생명력이 시작되는 그곳에서부터 기운을 끌어올려 심장에 박힌 마지막 도끼를 밀어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도준이 기압과 함께 힘을 주자 그의 손등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불꽃을 지핀다. 돌아와라, 오성훈. 도준의 포효와 함께 대통령의 심전도 모니터가 미친 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B- 소리를 내며 평선을 그리던 곡선이 갑자기 날카로운 산맥을 그리며 솟구쳤습니다. 40, 60, 80, 심박수가 정상 궤도로 진입하는 순간 대통령 오성훈이 감겨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탁한 안개가 걷히고 서늘한 권력자의 안광이 돌아왔습니다. 컥! 대통령은 거친 기침과 함께 바닥으로 시커먼 오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오물에서는 지독한 한약재 냄새와 함께 비릿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도주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그 점액질을 손으로 찍어 박태수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박 회장님? 이게 당신이 말한 청기의 정체입니다. 대통령님의 뇌를 썩게 하고 심장을 멈추게 했던 당신의 그 비겁한 욕심 말입니다. 지금 이 액체를 분석기에 돌려보시죠. 만다라와의 신경독 수치가 치사량을 넘었을 테니까. 박태수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고작 침 몇 개로, 고작 손가락 끝으로 내 20년 설계를 무너뜨린다고? 그때 수술실의 대형 모니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박민호 실장이 검찰에 제출한 성진병원 지하비밀 실험실의 CCTV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통령에게 올릴 환약에 직접 독초 가루를 섞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이 바닥은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임자라고. 수갑을 찬 박민호가 형사들 사이에서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박태수는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눈앞에서 죽어가던 대통령이 살아났다는 공포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전 비오는 고속도로에서 어린 도준을 밀쳐내며 비웃던 그 거대한 거인이 이제는 한낱 레지던트 앞에 엎드려 바닥을 기는 벌레처럼 보였습니다. 박태수 회장님, 당신이 믿었던 그 화려한 의술과 기계들이 당신을 지켜줄 것 같았습니까?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20년 전 당신이 버린 그 마음이 오늘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도준은 차갑게 뱉으며 대통령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성훈 대통령은 아직 기운이 다 돌아오지 않은 손으로 도준의 소매를 꽉 잡았습니다. 강 선생님, 자네가 나를 깨웠나? 이 지독한 악몽 속에서. 대통령님, 이제 깨어나셨으니 대한민국을 갉아먹던 저 거대한 독종들을 도려내셔야 합니다. 의사인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수술은 대통령님께서 직접 집도하십시오. 수술실 밖으로는 박태수의 절규와 박민호의 비굴한 변명이 복도를 가득 채우며 멀어져 갔습니다. 도준은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며 처음으로 하얀 가운을 벗었습니다. 그 가운은 더럽혀지고 찢겼지만 그 아래 숨겨진 도준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순백의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 도준의 머리 위로 비구름이 걷히고 서서히 노을이 번졌습니다. 20년 전의 칠흑 같은 어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멀리서 자신을 기다리는 스승 한석규의 실루엣을 보며 도준은 비로소 어머니의 이름을 조용히 으르조렸습니다. 엄마, 이제 비 안 와. 세상이 아주 환해. 성진 메디컬 센터의 거대한 간판은 불이 꺼진 채 기괴하게 흔들렸고 그 무너지는 제국 위로 새로운 명예 강도준의 시대가 찬란하게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성진 메디컬 센터의 상징이었던 박태수 회장의 구속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그 거대한 제국이 붕괴한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대통령 오성훈은 기운을 완전히 회복하고 도준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권력을 상징하는 성진 메디컬 센터 병원장이라는 직인과 임명장을 앞에 두고 말이죠. 강 의사,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걸세. 자네의 그 천재적인 의술과 정의로운 마음을 우리 국가 시스템 안에서 써주게. 성진 병원을 다시 세우고 이 나라의 의료를 혁신할 병원장 자리를 맡아주게나. 대통령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20년 전 빗속에 버려졌던 식모아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의학계의 정점에 올라 모든 명예를 거머쥘 기회였죠. 하지만 도준은 그 화려한 임명장을 향해 손을 뻗는 대신 가만히 고개를 숙여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통령님, 과분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제 눈은 화려한 병원장실의 통창보다 차가운 빗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더 잘 읽어냅니다. 권력의 곁에 있으면 제 안광은 점점 흐려질 것입니다. 전 다시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역시 자네답군. 자네 같은 이가 진짜 의사지. 어디에 있든 자네의 그 눈을 잃지 말게나. 대통령은 아쉬운 듯 미소 지으며 도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차가운 교도소 접견실. 억만금의 재산을 휘두르던 박태수는 이제 낡은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박민호를 면회 신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거부 통보뿐이었습니다. 박민호 씨는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박태수 씨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면회는 없을 거라 전해달라더군요. 민호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제국을 너에게 주려고 평생을 피를 묻히며 살았는데, 박태수는 허공을 향해 절규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벽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도준에게 내렸던 그 낙인, 소중한 사람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겨지는 그 고통을 이제야 온몸으로 겪게 된 것이죠. 그는 스스로 쌓아 올린 탐욕의 감옥 안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깊은 골짜기,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길 끝에 작은 목조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대문 위에는 투박한 나무 판자에 새겨진 글귀가 보입니다. 인수론. 스승 한석규가 마당을 쓸다 멈추고 고개를 듭니다. 멀리서 배낭 하나를 메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청년 도준이 보입니다. 도준의 안광은 이제 복수심이 아닌 세상을 품는 온화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도 다시 나오고 대통령이 병원장까지 시켜준다는데 굳이 이 산골까지 다시 온 이유가 뭐냐? 스승님, 여기서 약초 냄새 맡으며 사람 고치는 게 진짜 의사지요. 돈이 없어 병원 문턱도 못 넘는 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 계시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도준은 환하게 웃으며 스승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진료소의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산골 마을 노인들과 멀리서 소외된 이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할머니, 안색을 보니 위장이 좀 안 좋으시네요. 할아버지, 무릎 아픈 건 제가 오늘 싹 고쳐드릴게요. 도준은 환자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그가 짚는 맥집기 한 번에 노인들의 시름이 씻겨 내려갔고 그가 건네는 따뜻한 안색 살피기 한 번에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진료소 마당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도준은 잠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어머니의 인자한 미소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20년 전에 그 차가웠던 빗줄기는 이제 온 세상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어 도준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예, 아니, 이 시대의 진정한 심판자이자 치유자 강도준. 그의 안광은 이제 어둠을 걷어내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진정한 명의가 된 강도준의 복수극,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밤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